흔들리는 분단 체제에서 그 두 번째 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IMF 시대의 통일 사업이라는 글인데 여기 이 책에 묶인 글들이 대부분 어디 다른 곳에 먼저 쓰셨던 글인데 비해서 이 책을 위해서 새로 쓰신 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책을 내시는 게 98년이고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돼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하는 글을 쓰시는 게 이 책의 현재적 의의를 살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이 책이요, 내가 낸 다른 남북관계라든가 한국 현실에 관한 책 치고는 이게 얇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IMF를 겪으면서 아직 뭐 이렇게 큰 책을 만들 분량은 안 되지만 빨리 좀 내면 좋겠다,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내기는 IMF 겪고 내면서 IMF 이전에 쓴 글들만 모아내는 건 좀 민망하고, 그래서 한 편을 새로 썼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머리말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2장이죠. IMF 시대의 통일 사업이라는 그 두 글만이 IMF를 겪은 뒤에 쓴 글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진단 이거 보면서 제가 뭐 들었던 생각은 평균 대위를 걸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이랄까요? 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가파른 길을 균형을 잡으면서 판단하고 뭐 그러려는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저한테는 이제 이 글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당대 사건에 대한 진단을 하시면서 사회운동론적인 개입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우리가 그 다루었던 그 분단체제 극복 운동의 일상화에서도 여러 운동 노선들에 대한 그 논평들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 훨씬 더 그게 좀 예각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로 수렴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쭉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이제 선생님 그의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논평하는 글을 좀 세계체제론 관련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아이디어가 특히 외환위기와 전맥되면서 좀 더 선명해졌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 첫머리에 실린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하여 그 글에 비해서 더 좀 명료해진 사회운동론이다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 김 교수는 내 분단체제론이란 게 다 좋은데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빠져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에가 말하는 하비투스라고 할까? 그런 데 대한 얘기가 없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 이 책에서는 운동의 일상화를 위하여 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사회학자가 그런 비판을 나는 좀 억울한 게 나는 문학 비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학 평론을 하면은 항상 그 뭐 소위 하비투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함께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분단체제론이라든가 뭐 사회운동론을 펼칠 때 그런 문제 더 유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서 그거를 썼던 것이고, 만약에 그런 그 사회운동론이 일상화 그 글에 비해서 이 두 번째 글에서 더 명료화됐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명찰을 달고 나온 거는 그 다음 책이죠. 그 다음 책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책 안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전에 그래도 변혁적 중도주의로 발전할 그런 싹들이 도로도 여기저기 좀 심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비 1987의 좌담에서 사회과학자들의 구성체, 사구체론, 그걸 비판하면서 뭐 분석 단위의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나름의 문제제기를 했었고, 운동론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87년 항쟁 이후에 문학평론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나는 87년으로 인해서 민족문학 운동에 새로운 단계가 열렸다. 또 민족문학과 민족문학 운동에 그런 주장을 해서 89년, 90년에 걸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통일운동과 문학에서는 6월 이후에 세 가지 시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익숙한 표현을 쓰면 하나는 NL식의 통일론, 또 하나는 PD론이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사고체라는 이런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자유주의적인 개혁론이랄까? 그 세 가지 시각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도 뭐 저 진보 대연합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NL 계통의 진보 정당하고 PD 계통의 진보 정당이 결합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 그때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그거 양자 결합이 아니라 삼자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주아 계량주의라고 비판하던 여러 운동, 그 후에는 신사회 운동이라는 생태주의 뭐 이런 거가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을 수용할 만한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운동은 그 운동대로 NL이나 PD나 다 그들 나름대로 유효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가운데 이게 삼자 결합이 해야지 드디어 양자 결합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90년대 초에도 했고 이제 이 책에 오면은 여기저기서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이후에 변혁적 중도주의로 수렴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맞고요.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나는 그 2019년 봄인가 장비 예. 그 김 교수가 쓰신 변혁적 중도주의와 자유주의 예. 그걸 그래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예. 그거를 특히 좋아했던 게 김 교수의 다른 글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김 교수 다른 글들을 보면 되게 서양 이론 뭐를 계속 끌어대다가 재미있게 출발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다 읽고 나면 꼭 그렇게 출발이 되는 그 이론은 뭐 없어도 되지 않는가 바로 본론을 들어가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 글에서는 물론 나의 그 변혁적 중도주의론을 다뤄줘서 고맙고 우리 사회에 그런 학자가 있다는 게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나하고 월러스틴하고 딱 둘만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월러스틴이 세계체제 분석에 힘입어서 분단체제론이 나왔지만 이 분단체제론이 또 발전하고 특히 거기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실천 노선이 제기됐을 때 이것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에서 좀 결여되거나 미흡한 부분들 그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 된다라는 말씀이 참 난 좋았어요. 그게 월러스틴이 참 훌륭한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만이 아니죠. 참 대가인데 세계체제 분석이라는 좀 탁월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는데 근데 이제 정작 실천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실천을 하려도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좀 공허한 얘기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단체제라는 질곡 속에 살지만은 그 대신에 아주 그 절실한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고 또 미국같이 그런 크고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까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뭘 해볼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단체제론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론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월러스틴은 뭐 소위 지구문화로서의 자유주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 자체가 실현할 수 없는 구호를 많이 내놨는데 그걸 실현하자고 압박하자라는가 좀 이렇게 막연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토착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체제론에 입각해서 그 월러스틴을 그렇게 비판한 예는 나는 세계 논단에서도
못 봤어요. 내가 과문한테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동했는데 나의 감상 아, 예. 뭐, 덧붙일 예, 뭐 대단치 않은 근데 고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 우리의 이론적인 어떤 탈식민주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편적인 이론인 것처럼 서구 이론이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져 오지만 사실 우리 경험이 그 안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아직 보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하게 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어서 저도 그런 글도 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IMF 시대 통일 사업 이 글과 관련해서 제가 또 뭐 시간이 지나서 읽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게 IMF 외환 위기를 하나의 시대로 이렇게 인식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 뭐 국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글에서도 이제 논평하시듯이 한국 전쟁이나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 비하면 난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가져올 구조적인 이펙트라는 점에서는 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 읽으면 그렇지 뭐 이럴 수 있지만 98년 봄에 그런 판단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점이 나중에 좀 더 정교화되려면 결국 남한의 그 흔들리는 분단 체제 하에서 형성된 남한의 사회 체제 이거를 좀 뭐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다 이제 87년 체제라고 명명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그게 어떤 구조 변화를 계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 봄의 인식으로서는 상당한 탁견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인식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시대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더 이렇게 유행하던 두 가지 상반된 입장. 하나는 뭐 6.25 이후에 뭐 최대의 국난. 더 나아가서는 경술국치에 비견되는 국치. 그렇게 좀 호들갑을 떠는 표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또 이건 뭐 그냥 현금이 떨어져서 급정 그거 쓴 것 뿐인데 뭐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했냐 하는 그 이제 사이에 일종의 중간 노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IMF 사태 자체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한 점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008년에 좀 다른 위기를 겪었죠. 근데 그것도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은 IMF 사태라고 주로 얘기하지 시대란 말은 안 써요. 오히려 시대란 말을 쓴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우리는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이었고 실제로 했는데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이제 그 사태만 자체를 보면은 사실 IMF 사태라는 거는 금융위기였죠. 예. 우리 펀더멘탈은 그때 좋은 편이었고 거기다가 그 김대중 정부의 리더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국민의 뭐 근무하기 운동이니 이런 참 국민적인 열정을 일으켜가지고 잘 넘어갔고 2008년은 사실 이건 미국의 위기였지 우리의 위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미국의 위기가 이제 파급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세계 경제가 그 위기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만 보면은 뭐 그건 하나의 사태이지 시대라고 볼 게 뭐 있냐 할 수는 있는데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대도한 게 1980년대 초지만은 한국에 이제 도착하는 건 좀 늦었고 그 IMF가 하나의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그 위기를 겪을 때 더 그건 사실은 이념상으로는 네. 신자유주의의 위기였지만은 예. 신자유주의자들은 더 득세하는 그게 됐는데 예. 그 영향을 우리가 또 받고 그래서 꼭 두 사건뿐 아니라 되게 IMF를 계기로 이 사회가 그런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더 깊이 연루되고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분단 체제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하나의 시대 구분이 가능한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997, 8년하고 2008년, 9년 그 무렵의 사태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했는데 나는 특히 그때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였다고 봐요. 국민과 함께 다짐하고 결의한 바대로 1년 반 만에 IMF 외환 위기를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목에 칼 대고 요구하니까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은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한국의 그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는데 활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또 IMF의 과도한 간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은 타개책을 어디서 구했냐면은 남북관계라는 블루오션을 하나 새로 개척하는 걸로 갔는데 이명박 씨는 정반대였어요.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노동운동과 민중 탄압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적대정책 강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남북관계 단절까지 하고 역시 우리 주체적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 두 사태를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확실히 그 내부와 외부의 압력, 그 내부에서 이제 선택해 나가는 행위자들의 목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책에 이제 주목할 만한 글들이 꽤 많습니다. 2부에 가면 이제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를 다룬 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로는 민족문학론, 분단치료론, 근대 극복론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0번째 글인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10주년의 의미 이 글을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임기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는 뭐 6월 민주 항쟁이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 발생을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는 서울에 살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인격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건 대학에 와서 이제 NHK의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사후적으로 그런 것이었고 막 역사적인 격변의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하면 저한테는 가장 그 중요했던 게 아마 6월 항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그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충분히 기념되지 못한 6월 항쟁.
이런 인식이 그렇게 널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6월 항쟁 기념비 한번 찾아보면 사실 뭐 향림교에 이렇게 표석으로 있다든가 개인적으로 희생이 있었던 뭐 서울대 박종철 같은 경우에 교정에 기념비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한열 경우에 이제 조그만 기념관을 만들었다든가 가톨릭 성당에 가도 조그만 표석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 자체의 중요성이나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공식적인 국가기념 행사도 없고 지금도 그건 나중에 지정이 됐는데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도 안 갔어요. 국가기념일로서 지정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초점을 가지고 모일 만한 기념비가 있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장소도 없고 그런 점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중요성에 비하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10주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6월 항쟁의 사건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마땅히 부여해야 될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6월 항쟁 10주년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성을 느낀 경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6월 항쟁은 그 6월 항쟁의 결과로 권력을 잡은 노태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달가운 항쟁은 아니었죠. 뭐 노태우 씨 개인으로서는 그때 자기가 6.29 선언을 하고 이어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으니까 자기로서는 기분 좋은 계기였지만은 그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결국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굉장히 기념할 만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분열해 가지고 정권을 놓쳤으니까 그 뭐 나서기도 좀 쑥스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급진 운동권 내부에서도 NL 쪽은 그 사실은 그때 NL 쪽의 기여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전략적으로도 더 유연했고 세력도 더 있었고 학생운동이.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대개 이걸로 1차 돌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본격적인 민족 해방 운동을 펼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에 굉장했잖아요. 분신 사건도 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꺾이면서 공안 정국을 맞이하고 그래서 87년 체제가 이룩한 부분적인 민주화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PD 쪽에서는 6월 항쟁은 그 부르자들이 주도해서 한 거고 아니면 NL들이 주로 한 거고 그거 자체를 크게 평가 안 하다가 7, 8월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문단에서는 그 후에 이제 노동자 시인들이 출연하고 노동자 수기들이 많이 쓰여지고 하니까 또 그때는 또 좀 내가 보기에는 오버해가지고 민족문학의 새 단계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직도 아니다. 아직 새 단계까지는 아니다. 새 단계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을 뿐이다 말했다가 그야말로 부르주아 계량주의자로 또는 소시민적 민족문학자로 몰리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국가기념일로 정말 크게 하려고 그러면 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다 뿔뿔이 터지고 다 각기 다 6월 항쟁 자체에 대해서는 흔쾌하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10주년 때 내가 글을 썼는데 한 10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진 거는 NL 운동을 위한 돌파구라든가 노동자 대투쟁의 전주곡이라든가 또는 뭐 양김의 집권 여부 그런 문제보다 더 참 우리 남한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고 개선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때쯤 가서 한 10년 지나면서 분명해진 거는 여러 가지 그 곡절은 많았지만은 우리가 4.19니 5.18이니 뭐 좀 해보려다가 꺾였잖아요. 근데 6월 항쟁은 10년이 지나도 꺾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게 계속 나가겠다. 그 당시는 10주년 때는 아마 김영삼 정권이었을 텐데 그런 전망도 서 그래서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변화였지만은 반전을 허용하지 않는
최초의 운동이 아닌가 해서 이제 더 중시하게 됐고, 다만 이걸 제대로 기념하려 그러면은 6월 항쟁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세력들이 기념하는데도 이제 같은 담론이랄까,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데 대한 일종의 자기 반성, 그런 걸 겸해서 내놓은 글이었죠. 뭐 그 당시에 여러 정파들이 가졌던 그 6월 항쟁에 대한 좀 생각들, 이거 자체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있어야 이 6월 항쟁에 대한 온전한 국민적 기념,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사건의 의미를 굉장히 깊게 숙고하고 그 사건이 가지는 가능성,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는데, 이게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에 대한 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 저작인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그 책에서 이제 많이 모아져 있는데, 촛불항쟁 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의문의 여지 없이 이것은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덧없는 그 겨울날의 일장 춘몽처럼 생각하는 태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촛불혁명을 존중하고 그것이 열어준 가능성에 충실하려는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고요. 신동엽의 시를 인용하면서 쓰신 그 글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 하늘을 본 뒤에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글, 그리고 그 제목이 함축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은 내가 개벽 사상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한 후죠. 개벽의 꿈을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한테 공유했다. 그것은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뜻을 담은 말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신동엽 시인이나 김수영 시인 모두 4.19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하늘을 보는 같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대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2016년, 17년의 촛불 대항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촛불혁명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해 겨울에 대항쟁하고 그 대항쟁으로 인해서 촉발돼서 진행 중인데, 어떤 때는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그냥 저리로 흐르기만 하지만은 어쨌든 지속되고 있는 촛불혁명,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평화 만들기라는 저서에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촛불 대항쟁 자체를 혁명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우선은 혁명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야 그게 무슨 혁명이냐 하는 반론에, 학술적인 반론에 부딪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는 어떤 면에서 이건 혁명의 혁명이다, 요즘 혁명의 개념이 바뀌는 계기다 하는데, 거기 나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항쟁 자체만 보면 사실 혁명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가 들어서 있고 한반도는 다시 전쟁 위기에 몰리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일장 춘몽이 아니라 한바탕 겨울의 꿈이었다 그런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촛불 대항쟁은 그 대항쟁 자체로 굉장히 위대한 사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일 거예요. 또 우리 국민 전체에 그야말로 하늘 보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 사회에 생긴 체질의 변화라든가 시민들의 각성, 이런 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지속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뭐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빠지면 설명 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소위 선진국에 들어섰다든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는 나라에서, 그리고 이렇게 참 민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리고 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저런 정부를 선출했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7년 체제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한때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됐듯이 이번에는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윤석열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차별성, 그걸 우리가 제대로 포착을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87년 체제 자체는 사실 촛불 대항쟁으로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87년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전혀 한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과감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권까지 넘겨줬잖아. 그런데 이것이 87년 체제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생긴 그런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87년 체제는 무너졌는데 헌법은 아직도 87년 헌법 그대로 있고, 근데 그 헌법은 체제에 뒷받침이 없는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비 헌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헌법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술 먹으면은 대리기사 불러오듯이 네. 대리헌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리헌법에다가 촛불혁명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전혀 준비도 없고 이상한 후보한테 쏠려가지고 뭐 큰 표차는 아니지만은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변칙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87년 체제 속의 정상적인 정권 교체는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지금 그 하는 일도 보세요. 대리헌법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이 워낙 못나서 참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렇게 이제 개탄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이 사실은 굉장히 굉장한 국민이고 민족인데 더 훌륭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지, 감당하는 능력을 얼마나 보여줄지 지켜보자. 그냥 방관자로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그 노력에 가담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변칙적인 사태를 시정할 국민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그런 기운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것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실패한다면은 그거는 87년 체제의 단순한 퇴행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87년 체제보다 못한 체제가 정착이 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될까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독일 뭐 히틀러 경우에 보듯이 어쨌든 선거로 집권한 정치인이 총통이 되면서 완전히 파시즘으로 가는 체제가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체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좀 점잖은 기득권층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죠. 대개 보면은 국회의장을 지낸 점잖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예.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해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히틀러식이 아니고 일본과 같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돌려가면서 이제 계속 해먹는 체제를 만들겠다는데, 나는 그 둘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고생을 조금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87년 체제의 권력순환의 과정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은 뭐랄까 사회과학적인 분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태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사실 국민의 35% 미만의 사람들 이상의 지지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못한다의 비율이 거의 50%나 되는 이런 사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여쭙고 논의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창비에서 이제 토론도 하고 뭐 함께 작업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둘이 이렇게 회화 형태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한국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상적 기회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그 자기의 사상적인 기회주의를
전향이라고 포장하고 뭐 각성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조가 워낙 많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인들도 나이 들어서 보수도가 되는 경향도 굉장히 뚜렷한 사회인데, 제가 이제 선생님을 뵈면서 늘 느낀 건 젊었을 때 쓰신 글이나 지금 글이나 한결같은 어떤 급진성을 느낍니다. 이 급진성이라는 게 예전에 막스가 루게라는 분한테 쓴 편지에서 급진적인 것은 뿌리로부터 사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 급진적이신데, 늘 이제 공자를 모범 삼아서 이제 일이관지하려고 애쓰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일이관지야 일관되게 보수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급진적으로 일관되신지, 그 급진성의 뿌리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위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그런 노선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변혁이란 말은 이게 급진주의가 아닐 수가 없죠. 뿌리부터 뭘 그냥 계량이나 그게 아니고 뿌리부터 뭘 바꾸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한반도 체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체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분단 체제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뭐 통일국가를 꼭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 그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단일형 국민국가의 통일.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각자 자기식으로 민중을 억압하면서 또 편의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합작하기도 하는,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체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변혁인데, 그러나 이 변혁을 위해서는 소위 급진적이라는 그런 단순 이념이나 노선은 안 된다는 게 또 중도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주의에 더 무게를 두면은, 중도주의로 나는 일이관자라는 사람인데, 거기 이제 변혁이 붙으니까 사실 급진적인 거고, 또 하나는 근련에 와서 이제 점점 더 이 오늘의 이런 그 운동의 뿌리가 우리 역사 속에 굉장히 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19세기 중반의 그 동학 운동 같은 거, 그 후로 진행되어 온 소위 후천 개벽 운동, 이런 큰 흐름 속에 지금 우리 분단체제 극복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개벽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사상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은 처형당했고, 그 바로 후계자인 해월 선생도 35년간 도발이 생활하다가 결국 잡혀서 처형당했고, 그 후에 동학을 곧바로 잊지 않았지만 독자적인 사상과 교단을 만든 분이 소태산 박중빈 선생인데, 이 양반은 수은 선생의 전철을 안 밟고자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 교단을 만들고도 그게 이제 불법연구회라는 일종의 위장간판을 내세운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지금 조선은 어변성령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장차 세계적으로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엄청나게 불안한 발언을 했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긴 분이거든요. 그런 그 후천 개벽 운동을 내 나름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레디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얼마나 이리관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뭐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급진적 입장을 표현한 어휘로 극복, 변혁, 대전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또 공부길 찾아보면 이미 개벽과 통일 이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의 의미와 그 조금씩 달리하면서 쓰시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또 여기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또는 염두에 둔 독자층이나 오디언스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달라지지만은, 그 개념들이 다 같은 층위의 동의어들은 아니죠. 근데 지금 그 개벽 얘기가 공부길이라는 그 책에도 이미 나온다고 쓰셨는데, 사실 그 책에서 권도에 있는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해라는 글
하고 뭐 맞먹을 정도의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또 내 나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개벽과 통일은 짧은 글이고요. 물질 개벽 시대의 공부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1992년에 어디 가서 강연을 했고 그걸 이제 93년에 손을 봐가지고 그 책에 실었는데 내 나름으로는 이제 개벽에 대한 관심은 오래됐죠. 그러나 지식이 워낙 짧아서 동학 공부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불교하고는 인연이 많으니까 원불교 소태산 사상 속의 개벽 사상을 먼저 연마를 하다가 나중에 동학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혁이라든가 뭐 이중과제론, 변혁적 중도주의론 이것하고 가령 개벽이 똑같은 층위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중과제론은 근대라는 이 세계사적인 큰 시대에 우리가 편입이 되고 체제, 근대 세계 체제 속에 편입이 되고 그것도 우리는 이제 상당히 불행하게 편입이 됐고 불행한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민족문화론, 분단체제론, 근대 극복론 그 글에서만 해도 내가 근대성의 성취와 근대의 적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거를 근대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동시에 극복하는 이중과제라고 이제 조금 표현을 바꿨는데 사실 성취하고 적응하고는 적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은 성취라 그러면은 근대의 특징 중에서 좋은 걸 우리가 따라잡고 성취하자는 뜻인데 근대 적응은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따라가고 성취하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견디면서 감당하고 살아남고 이 의미가 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중과제론이 우리 개벽 사상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또 촛불혁명을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중과제론만 말해가지고는 이게 해법이 잘 안 나와요. 이중과제론은 사실은 막스에도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게 그 표현이 그렇게 안 됐다 뿐이지. 그런데 막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사상들, 특히 우리 전통 속의 후천개벽 사상과 운동, 그 차원으로까지 이게 가야지 이중과제 수행이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하지만은 그 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 나름으로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 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가까이 뵙고 뭐 같이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는 시간은 저한테 좀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분단 체제로는 제가 소시적이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지금 읽어도 좀 새롭게 다가오는 면도 있고 그리고 벌써 또 지금 독자들에게는 컨텍스트를 좀 들려줘야 이해하기가 좀 용이해지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이 책의 저간의 컨텍스트를 많이 언급해 주셔서 저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부터 참 분단체제론이나 변혁적 중도주의론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고 또 연말을 많이 했고 좋은 글도 쓰신 김 교수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백낙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다른 분하고 더 이제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해볼 생각이고요. 그 이후로도 또 다른 비평서를 가지고 한동안 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